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한 국가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은 발발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먼저 침공한 국가도 침공받은 국가도 쌍방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보니 그렇다면 현재의 전력만으로 과연 어느 나라의 군사력이 가장 강할까라는 질문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이런 호기심에 답하고자 매년 미국에서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되는데요. 올해 순위에서 한국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느 정도나 강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전쟁은 피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죠. 한국의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만 살펴보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1931년 만주사변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로 봅니다. 그날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무려 7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인원이 무려 6년 동안 피해를 입었죠.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 3년 동안 발생한 한국전쟁은 더 잔인합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해 한국군 60만 9천 명이 북한군 80만 명, 유엔군 54만 6천 명, 중공군 97만 3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많은 전쟁으로 기억되는데요. 남한에서는 총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 피해까지 합친다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어 한 가족당 적어도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러나 전쟁은 비단 인명피해뿐 아니라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갖은 포탄과 전투기 폭격으로 수천 년간 지켜온 문화재가 소실되기도 하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한국이 70년 전 폐허가 된 국토를 살려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전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공하는 국가에게도 공격받은 국가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모든 나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수입해 방어력을 보완하다 보니 각 국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기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 중 가장 강한 화력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미국의 민간 기관은 매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죠.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줄여서 GFP는 매년 이 순위를 측정해 발표합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또는 공식적인 기관 차원에서 군사력 순위를 거의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GFP의 이 순위로 대략적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지리적인 성격과 마주한 위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군사력 구성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는 그래도 꽤 재미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순위를 집계하는 방식은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인덱스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39개국 중 6위로 기록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는 있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 쪽 러시아에 접해 있어 유럽 대륙으로 봅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6위, 아시아에서는 4위에 랭크됐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주적을 위에 두고 있어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 최상위권에 포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위에 포진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5개 국가입니다. 저기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중국, 인도, 일본은 모두 아시아 국가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로 보자면 한국 위에 포진한 국가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휴전 상태인 북한이 바로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부득이하게 과무장에 가까운 병력과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50조 1527억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국방비 지출이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한국 국방비는 71조 2천억 원을 넘어서 일본의 69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 국방 예산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말이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 예산은 매년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2001년 일본의 30%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60% 수준으로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증가했죠.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당한 국방비를 써왔고 일본 역시 아베가 집권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으나 한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50조 원이 넘는 국방비는 어디로 지출되는 것일까요? 2020년도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 병력 운용에 19조 8,600억 원으로 39.6%,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비에 16조 6,804억 원으로 33.3%, 그리고 전력 유지비로 13조 6,123억 원을 쓰면서 27.1%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기를 구매하고 획득하는 방위력 개선비인데요. 전체 국방비의 33.3%를 쓰고 있죠. 특히 2020년은 전략적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핵 및 WMD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는데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가장 핵심입니다. 한 대당 1,000억 원 수준의 F-35A를 총 40대 확보해 2021년까지 전부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됐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군사력에서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 불리던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전부 한국보다 한 수 아래인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그럼 어떤 국가들이 한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천조국답게 부동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40만 명의 정규군, 86만 명의 예비군 등 총 226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투기 등 항공 전력 13,264대, 항공모함 20척을 포함해 해군 군화 490척을 운용하고 있죠. 또한 미국의 국방비는 7,400억 달러로 1,782억 달러를 차지한 중국이나 736억의 인도, 574억의 독일 등을 전부 합쳐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가 차지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는 실제 화력 대결이 없었을 뿐 어마어마한 무기 발전을 초래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후에도 러시아는 미국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돈이 얼마가 소요되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해 오면서 현재 미국에게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여전히 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3위는 중국인데요. 요 근래 들어 중국의 국방력은 무서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국방비만으로 본다면 미국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무려 1,782억 달러를 썼죠.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러시아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뒤지지 않고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독보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단순히 양적 발전을 꾀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도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2019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총액의 5.5%를 차지하면서 무기 수출국 5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알제리가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알려졌는데 후발주자답게 적당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자 연구개발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3위는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 요가의 나라라는 타이틀처럼 고유한 나라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국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군사력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든 상대방을 폭격할 수 있는 공군 그리고 육군력에 많은 투자를 감행해 왔는데 얼마 전부터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던 인도 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육군의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만 해군력이 대단하죠. 아무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 열도가 아닌 바다와 공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구축함 보유량에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구축함 40척을 보유해 해군력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함부로 일본에 대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6위, 아시아 4위에 해당하는 한국은 어떤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다른 국가의 침략도 분명히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가장 큰 위협은 같은 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사일 등의 육군 무기가 많이 발달한 편인데요.
국산 미사일 개발의 꿈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방어는 자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면서 자주국방이 절실해졌죠. 이에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이 공격 원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4년 만에 미국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 허큘레스를 모델로 백공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면서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 개발됐고 제작 기술을 확보했죠. 당시 백곰의 사거리는 180km로 전방에서 발사하며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성공하자 주변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일본과 소련이 당장 핵 개발을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며 7명의 사찰단을 파견해 어느 나라 기술인지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추궁과 개발 중단 압력을 받은 한국은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만 개발하겠다며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을 굴자로 하는 제재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되어버렸죠. 그런 이후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1986년 백곰의 동생 현무1을 완성해 명중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90년대는 한국 미사일 발전의 중대한 시기입니다. 97년 지대공 미사일 천마를 선보였고 천마 개발 후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즉 사람이 직접 발사체와 미사일탄을 들고 다니며 사격할 수 있는 신궁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2003년에 완성됩니다. 사거리는 7km에 불과하지만 적 항공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훌륭한 미사일이죠. 신궁이 완성될 무렵에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로 늘게 됐고 당장 개발을 시작해 2012년 현무2A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미사일을 공개할 계획이 없었지만 2012년 북한이 사거리 7000km ICBM을 공개하자 북한의 도발 억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그해 10월 또 한 번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증가하면서 미사일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2015년에는 사거리 500km의 현무2B를 개발해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현무2C를 업그레이드 시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마지막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탄두 중량 제한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로써 현무4라는 괴물 탄도미사일이 등장하게 되죠. 한국은 이제껏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는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나 이제는 최대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을 실을 수 있는 현무4를 개발해냈습니다. 보통 사거리가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톤에 불과하지만 현무4는 가분수에 가까울 정도로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중금속을 꽉 채워서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최장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올렸습니다. 만약 현무4를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에 마 10 이상으로 하강시켜 최대 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파괴력이면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을 뚫을 수 있고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도 파고들 수 있어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지하 벙커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개발됐죠. 그동안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만 주력하던 국방부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개발하기에 이르고 현재 지상 사출 시험이 종료된 후 수중 사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무2B를 기반으로 만드는 이 SLBM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시켜 올해 중으로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SLBM 개발에 성공하면 도산 안창호함의 6발을 장보고 3급 배치1의 6발, 배치2, 3에 각각 10발씩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면모는 화려합니다. 한국 주위로 군사력 세계 2, 3, 4, 5위가 전부 포진하고 있죠. 한 국가라도 악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 불길에 휩싸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주변국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부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입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진짜로 전쟁에 발발할 리는 없겠지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고 똑똑하게 할 말을 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